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세가 험하지만 물이 맑고 공기가 달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대문이 으리으리하고 담장이 높은 아주 커다란 기와집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그 집을 우러러보며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기와집의 안주인은 엄격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였지만 그 집안의 애끈 일과 온갖 살림살이를 묵묵히 도맡아 하는 이는 바로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며느리 윤희였습니다. 윤희는 언제나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리며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시집을 온 첫날부터 단 한 번도 불평이나 불만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이 그저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티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에도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닦아내며 넓은 마당의 잡초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뽑았고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에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차가운 우물물로 빨래를 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윤희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착하고 부지런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저 집안은 앞으로도 계속 복을 받으며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마음속에는 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았고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커다란 기와집의 진짜 식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항상 서늘하고 외로웠습니다. 평화롭던 기와집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은 시어머니의 먼 친척 조카라는 사내가 어느 날 갑자기 보찜을 메고 이 집에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친척 사내는 겉으로는 아주 예의 바르고 상냥한 척하며 시어머니에게 온갖 달콤한 말과 값비싼 선물을 바치며 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집안의 재산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며 거짓된 계획을 늘어놓았고 귀가 얇은 시어머니는 그의 번지르르한 말솜씨에 속아 넘어가 창고의 열쇠마저 그에게 선뜻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윤희는 며느리의 직감으로 그 친척 사내의 눈빛에서 깊은 탐욕과 교활함을 읽어내고는 안방으로 찾아가 어머님 저 사람은 어딘가 미심쩍으니 창고 열쇠를 다시 거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며 며느리인 내가 어찌 감히 집안의 귀한 손님을 의심하며 대드는 것이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며 윤희를 방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척 사내는 윤희를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눈엣 가시로 여기고 어떻게든 그녀를 집안에서 몰아내기 위해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마다 몰래 곳간에 들어가 비단과 쌀을 조금씩 빼돌려 자신의 보따리 속에 숨겨두면서도 낮에는 시어머니 앞에서 집안 살림이 줄어들고 있다고 거짓으로 탄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은근슬쩍 윤희가 부엌 뒷문으로 누군가와 몰래 만나며 집안의 물건들을 바깥으로 빼돌리고 있는 것 같다는 악독한 거짓 소문을 시어머니의 귀에 조금씩 흘려넣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며칠에 한 번씩 곳간을 열어볼 때마다 정말로 비단이 한 필씩 사라지고 쌀자루가 홀쭉해진 것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윤희에 대한 깊은 의심과 분노가 자라나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고운 얼굴마저도 이제는 교활한 도둑의 얼굴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무서운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친척 사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지켜보았더니 어젯밤에도 며느리가 비단 한 필을 치마폭에 숨겨나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귀가 얇고 재물을 목숨처럼 아끼던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힐 듯이 분노하며 당장 며느리를 마당으로 끌어내라고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무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부엌에서 물을 썰고 있던 윤희는 머리채를 잡히다시피 하여 넓고 차가운 마당 한가운데로 억지로 끌려 나오게 되었고 곧이어 시어머니의 매서운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삿대질을 하며 내 인연 감히 내 집안의 귀한 재물을 훔쳐내다니 그동안 착한 척하더니 속으로는 아주 시커먼 도둑년이었구나 라고 모진 말로 윤희의 가슴에 큰 상처를 냈습니다. 윤희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님,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것이니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땅에 엎드려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친척 사내의 독살스러운 거짓말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시어머니에게는 윤희의 진심 어린 눈물과 애원하는 목소리가
그저 뻔뻔한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친척 사내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나서서는 어머니,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저 며느리의 방을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분명히 증거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하인들이 윤희의 방으로 우르르 달려가 짐을 헤집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희의 낡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시어머니가 아끼던 옷비녀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친척 사내가 윤희를 완벽하게 모함하기 위해 어젯밤 몰래 그녀의 방에 스며들어 몰래 숨겨놓은 것이었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옷비녀를 보고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옷비녀를 집어들고는 이래도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우길 테냐며 윤희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고는 차가운 마당에 그녀를 매정하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윤희는 너무나도 억울하여 목 놓아 울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집안의 그 누구도 서슬퍼런 시어머니와 기고만장한 친척 사내 앞에서 감히 윤희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내 집에 밥을 먹으며 내 비단옷을 입고 도둑질을 한 년에게는 자비조차 아깝다며 당장 전현이 입고 있는 따뜻한 무명 속옷을 벗겨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은 머뭇거리면서도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울면서 윤희의 따뜻한 겉옷을 벗겨내었고 윤희는 매서운 한겨울의 바람 앞에 얇고 다해진 누더기 적삼 하나만 입은 채 떨게 되었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날 얇은 누더기만 걸친 윤희의 가녀린 몸은 사시나무 떨듯이 파르르 떨렸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측은함조차 보이지 않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 쓰러진 윤희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다시는 내 집 문턱을 넘을 생각도 하지 말고 이 길로 당장 나가서 객사하든 얼어 죽든 내 마음대로 하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육중한 기와집의 커다란 대문이 윤희의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히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깨어지는 소리처럼 차갑고 무겁게 겨울밤의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대문 밖으로 내쫓긴 윤희는 매서운 추위와 억울함에 눈앞이 캄캄해졌고 차가운 눈밭 위에 덩그러니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지키려 했던 집안과 잔인한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굳게 닫힌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윤희의 서러운 울음소리를 들으며 안타까워했지만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두려워 감히 누구 하나 대문 밖으로 나와 윤희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겨울밤이 깊어질수록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은 얇은 누더기를 입은 윤희의 살갗을 날카로운 칼처럼 베어내는 듯했고 손발은 이미 얼어붙어 감각조차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윤희는 꽁꽁 언 손으로 자신을 감싸 안으며 이대로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얼어 죽을 수는 없다고 다짐했지만 당장 몸을 숨길 피난처조차 없어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거세지며 윤희의 머리 위로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숨결마저 하얗게 얼어붙어 입김이 나올 때마다 마치 작은 안개가 피어오르듯 희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대문 기둥에 몸을 기대어 제발 이 악몽 같은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하늘에 기도했지만 야속한 겨울바람은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매섭게 휘몰아쳤습니다. 그렇게 윤희가 차가운 눈밭에서 의식을 잃어가며 점점 깊은 죽음의 문턱으로 다가가고 있을 무렵 갑자기 대문 옆 부엌 쪽으로 나 있는 작은 뒷문이 삐걱거리며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틈새로 흘러나오는 희미한 호롱불 빛 사이로 오랫동안 이 집안에서 온갖 꽂은 일을 도맡아 하며 살아온 나이 많은 김할멈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떨리는 발걸음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할멈은 치마폭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감싸 안은 채 눈밭에 쓰러진 윤희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아씨, 제발 정신 좀 차려보시어요. 이대로 얼어 죽으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애타게 불렀습니다. 윤희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자신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김할멈의 주름진 얼굴을 확인하고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한번 왈칵 쏟아내며 할멈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할멈은 서둘러 자신의 치마폭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뚝배기 그릇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덜덜 떨고 있는 윤희의 얼어붙은 두 손에 살며시 쥐어주며 온기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할멈이 부엌 아궁이 불씨를 살려 몰래 끓여낸 진한 고기 국물에 밥을 꾹꾹 말아 넣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었는데 추위에 언 윤희의 몸과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할멈은 윤희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씨 억울하고 분하시겠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살아서 이 매서운 밤을 넘기셔야 하니
어서 이 따뜻한 국밥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옵소서라고 간곡하게 조언했습니다. 윤희는 할멈의 따뜻한 정성에 감동하여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따뜻한 국밥을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넣었고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나자 김할멈은 자신의 낡았지만 따뜻한 목도리를 풀어 윤희의 목에 단단히 둘러주며 아씨, 그 간사한 친척놈의 속셈을 제가 모를 줄 아십니까?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윤희의 손을 꼭 쥐며 아씨는 결코 도둑질을 할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제 늙은 두 눈이 똑똑히 알고 있으니 부디 희망을 버리지 마시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쓱 살피고는 안주인마름께서 지금은 저 간악한 놈의 혓바닥에 놀아나 눈이 멀어 계시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니 무조건 살아남으셔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윤희는 할멈의 그 한마디에서 알 수 없는 커다란 용기를 얻었고 억울함에 짓눌려 있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오해를 풀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멈은 부엌 뒷문이 열린 것을 다른 하인들이 눈치챌까봐 서둘러 빈 뚝배기를 치마폭에 감추고는 아씨, 제발 몸조심하시고 부디 멀리 도망쳐서 훗날을 기약하시어요라며 눈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할멈이 다시 뒷문으로 들어가고 삐걱거리는 문이 완전히 닫히자 윤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아까처럼 춥거나 두렵지 않았고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국밥의 온기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성껏 가꾸었던 커다란 기와집의 높은 담장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았고 언젠가 반드시 당당한 모습으로 이 집에 다시 돌아와 내 억울함을 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왔지만 윤희는 얇은 누더기를 단단히 여미고 할멈이 준 낡은 목도리에 얼굴을 파묻은 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마을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마을 골목길을 걸어가는 동안 윤희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처음 이 마을에 새색시로 시집오던 날의 따뜻했던 봄 햇살과 사람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참으로 곱고 복스러운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축복해 주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도둑 누명을 쓰고 이토록 비참한 꼴로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집마다 잠든 사람들의 고요한 숨소리와 따뜻한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 때마다 윤희는 자신이 돌아갈 곳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뼈저린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주저앉아 울기보다는 이 억울한 밤의 기억을 평생 가슴속에 새겨두고 반드시 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날을 만들겠다는 독한 마음을 먹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골목의 끝자락에 이르자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빨래를 하고 물을 탔던 크고 둥근 우물이 달빛 아래 덩그러니 놓여있는 고요한 풍경이 윤희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여름이면 동네 안악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시원한 수박을 베어 물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 우물가였건만 지금은 꽁꽁 얼어붙어 마치 윤희의 차갑고 외로운 처지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듯 했습니다. 윤희는 얼어붙은 우물가에 잠시 멈추어 서서 수면 위로 비친 자신의 초라하고 더러워진 얼굴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 끔찍한 현실에 다시 한번 소리 없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옷소매로 뺨에 흐르는 차가운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나는 절대 도둑년이 아니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이니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마침내 마을을 지켜주는 커다란 장승이 서 있는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윤희는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수년간 피땀 흘려 일했던 정든 마을을 향해 마지막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산골 마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고요하게만 보였고 저 멀리 윤희가 쫓겨난 커다란 기와집의 윤곽만이 흐릿한 그림자처럼 거대하게 산골 잔다는 듯이 솟아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머니, 언젠가 제가 다시 돌아와 이 집안에 드리운 시커먼 먹구름을 걷어내고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을 터이니 부디 그때까지만 강건하게 살아계시옵소서라며 윤희는 허리 굽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윤희는 정든 고향 마을과 억울한 누명 그리고 사랑했던 집안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매서운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험준하고 캄캄한 산길을 향해 홀로 외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은 얇은 누더기만 걸친 여린 윤희가 걷기에 너무나도 험난하고 가혹하여 발을 한 번 내디딜 때마다
온몸의 기운이 쑥쑥 빠져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덩이가 바람에 날려 윤희의 얼굴을 때릴 때면 얼음장처럼 차가운 고통에 숨이 턱턱 막혔지만 그녀는 김할멈이 끓여준 따뜻한 국밥의 온기를 떠올리며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따금 어두운 숲속 깊은 곳에서 굶주린 산짐승들의 스산한 울음소리가 들려와 머리카락이 쭈뼛서기도 했지만 윤희는 자신을 모함한 그 간악한 친척 사내의 웃음소리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오직 이 끔찍한 산을 무사히 넘고 낯선 세상에서 살아남아 훗날 당당히 억울함을 벗겠다는 굳은 신념. 하나로 찢어진 집신 사이로 피가 배어 나오는 줄도 모른 채 걷고 걸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눈보라와 싸우며 걸었을까. 칠흑같이 어둡던 동쪽 하늘 끝에서부터 조금씩 희미하게 푸른빛이 번져 나오며 길고 길었던 잔혹한 겨울밤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하는 기미가 보였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붉은 빛이 산봉우리를 감싸안기 시작하자 얼어붙었던 나뭇가지들이 은빛으로 반짝이며 눈부신 풍경을 만들어냈지만 윤희의 몸은 이미 극도의 추위와 피로로 한계에 다다라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햇살이 얼굴에 닿으며 느껴지는 아주 작은 온기 한 조각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윤희에게 마치 하늘이 내려주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처럼 느껴져 메마른 입술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꽁꽁 언 손바닥을 비비며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어젯밤에 억울하게 죽어간 며느리 윤희는 이제 이 눈밭에 묻어버리고 오늘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억척같이 살아남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눈보라가 지나간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커다란 기와집 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온돌방에서 일어나 화로에 손을 녹이며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쫓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다며 이제야 우리 집안의 재물에 꼬이던 나쁜 애군이 다 빠져나간 것 같다고 간사한 친척 사내에게 웃으며 말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척 사내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께서 아주 현명한 결단을 내리신 덕분에 이제 이 커다란 기와집은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며 평안할 것입니다라며 시어머니의 귀에 발린 칭찬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의 말에 기분이 좋아져 껄껄 웃었지만 부엌 쪽에서 아침상을 차려오던 늙은 김할멈은 그 둘의 뻔뻔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고는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희가 쫓겨난 그날 아침부터 기와집의 일상은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는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반짝거리도록 닦아놓았던 마루에는 뽀얗게 먼지가 앉았고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제대로 덮이지 않아 차가운 눈이 쌓여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던 화초들은 물을 제때 먹지 못해 시들기 시작했고 언제나 따끈하고 구수하게 끓여져 나오던 된장찌개의 맛도 윤희가 정성스럽게 끓여내던 그 깊고 풍부한 맛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찌개를 맛보고는 혀를 차며 하인들을 심하게 꾸짖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헛헛함이 스며들었고 자신이 며느리를 너무 성급하게 내쫓은 것은 아닌지 아주 밖에다 짧은 순간 의구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친척 사내가 재빨리 맛있는 고기 반찬을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주며 하인들의 군기를 잡아야 한다고 교활하게 부추기자 시어머니는 이내 찝찝한 마음을 지워버리고 다시 밥숟가락을 크게 떴습니다. 친척 사내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눈에 가시 같았던 며느리가 사라졌으니 이제 이 집안의 모든 재물과 커다란 밭은 온전히 내 차지가 될 것이라는 시커먼 야욕을 불태우며 속으로 음흉한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끔찍이 위하는 척하며 하루 종일 곁에 머물렀지만 밤이 되면 몰래 곡간 열쇠를 훔쳐내어 값비싼 비단과 곡식들을 자루에 담아 뒷문으로 빼돌리는 악행을 서슴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몰래 지켜보던 김할멈은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지만 행여나 자신이 입을 열었다가는 윤희아 씨처럼 차가운 길바닥으로 쫓겨날 것이 두려워 부뚜막에 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저 먼 곳으로 도망친 윤희아 씨가 부디 살아남아 이 간악한 무리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집안을 바로 세워줄 날이 오기만을 불공을 들이듯 매일 밤 달을 보며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눈보라치던 밤에 쫓겨난 윤희가 산짐승에게 잡혀 먹혔거나 차가운 길바닥에서 꽁꽁 얼어 죽었을 것이라고 수군거리며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정사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뒷산에서 구슬프게 우는 부엉이 소리가 들릴 때면 동네 안악들은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의 홀령이 구천을 떠돌며 오는 것이라며 문고리를 굳게 걸어 잠그고 밤새 두려움에 떨며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기와집 안의 시어머니와 친척 사내는
그런 소문에 콧방귀를 뀌며 자신들의 호사스러운 생활에만 흠뻑 취해 있었고 텅 빈 곳간이 조금씩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채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거짓과 탐욕이 지배하는 이 커다란 기와집 위로는 짙고 어두운 먹구름만이 겹겹이 쌓여가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듯 불안하고 스산한 기운을 무겁게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집안을 묵묵히 지탱해오던 착하고 성실한 며느리가 교활한 친척의 모함에 빠져 매서운 겨울밤 길거리로 처참하게 내쫓기게 되면서 평화롭던 기와집의 운명은 서서히 깊은 파멸의 대수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어리석은 분노와 친척 사내의 끝없는 탐욕이 빚어낸 이 끔찍한 비극 속에서 차가운 산길을 맨몸으로 뚫고 나간 윤희가 과연 이 혹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마을 사람들의 걱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비록 윤희의 곁에는 따뜻한 화로도 부드러운 이불도 없었지만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그 어떤 모진 바람도 끌 수 없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불꽃과 삶을 향한 굳은 의지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자신의 자리와 서서히 무너져가는 고향집을 지키기 위한 윤희의 길고도 험난한 여정은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참이었고 길고 추운 겨울밤의 적막만이 산골, 마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험준한 산길을 넘어 마침내 한양도성에 도착한 윤희는 낯설고 번잡한 거리 한가운데에 홀로 덩그러니 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화려한 정각들 사이에서 누더기를 걸친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지만 그녀의 두 눈빛만은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로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당장 줄인 배를 채우고 온몸을 녹이기 위해 시장통의 허름한 국밥집을 찾아가 어떤 배은 일이라도 할 테니 제발 일자리 하나만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며 엎드렸습니다. 마음씨 좋은 국밥집 주인이 그녀의 가련한 처지를 딱하게 여겨 허드렛 일을 맡겨주었고 윤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억척스럽게 일하며 한양 생활의 고단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국밥집에서 몇 년 동안 손발이 부르트도록 설거지와 청소를 도맡아 하면서도 윤희는 결코 고향집에서 당했던 억울한 누명과 수모를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장사꾼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특히 화려한 빛깔을 자랑하는 비단 가게 앞에서는 오랫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성거렸습니다. 옛날 기와집에서 시어머니의 비단 옷을 손수지어 올리며 옷감의 결과 색을 구별하는 눈썰미를 길렀던 윤희에게 비단 장사는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윤희는 푼돈을 모아 가장 밑바닥 상단의 허드렛 일꾼으로 들어가 무거운 비단짐을 등짐으로 나르며 상인들의 험악한 틈바구니 속에서 본격적으로 장사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상단에서의 일은 국밥집보다 훨씬 고되고 험난했지만 윤희는 특유의 성실함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진심으로 깐깐한 객주 어른과 동료 상인들의 굳건한 신뢰를 조금씩 얻어갔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조선팔도에서 올라오는 비단의 품질을 꼼꼼히 비교하고 분석했으며 어떤 색감의 옷감이 귀족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꿰뚫어보는 남다른 안목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거운 짐을 나르던 가냘픈 여인이었지만 어느새 윤희는 상단의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핵심적인 인물로 성장했고 그녀의 놀라운 장사 수완은 한양 바닥에 서서히 소문이 났습니다. 상단 사람들은 그녀의 고운 심성과 지혜로운 판단력을 칭찬하며 앞다투어 윤희와 거래를 트고자 했고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비단 가게를 낼 수 있었습니다. 비단 가게를 연 지 불과 몇 해 지나지 않아 윤희는 한양 도성에서 가장 질 좋은 비단을 정직한 가격에 파는 믿음직한 상인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누더기를 걸치고 쫓겨났던 가여운 며느리 윤희는 마침내 한양 제1의 거대한 비단 객주를 호령하는 대행수 자리에 당당하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객주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진귀한 비단과 수많은 상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윤희는 막대한 부를 쌓으며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비단옷을 입고 호화로운 음식을 먹으면서도 윤희는 자신이 처음 한양에 왔을 때의 그 배고픔과 서러움을 결코 잊지 않고 늘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살폈습니다. 한편 윤희가 한양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거상의 반열에 오르며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는 동안 시골 마을의 커다란 기와집은 서서히 처참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윤희를 내쫓고 집안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간사한 친척 사내는 매일같이 술판을 벌이고
노름에 빠져 살며 시어머니의 눈을 속인 채 곳간의 재물을 탕진해 나갔습니다. 그는 밤마다 부하들을 몰래 시켜 창고에 쌓여있던 귀한 쌀과 값비싼 비단들을 수레에 실어 빼돌렸고 그 돈으로 기생집을 전전하며 집안의 기둥뿌리를 사정없이 뽑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친척 사내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그가 집안의 재산을 훌륭하게 불려주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여 현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크고 재물이 넘쳐나던 기와집이라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끊임없이 재산이 새어나가자 결국 몇 년 버티지 못하고 곳간은 텅텅 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며 부러워하던 높고 번듯했던 담장은 비바람에 깎이고 무너져 내려 흉물스럽게 변했고 윤기 흐르던 기와지붕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폐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정갈하게 치워져 있던 넓은 마당은 이제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뒹구는 지저분한 곳이 되었으며 매일 아침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끊이지 않던 부엌 아궁이에는 싸늘한 거미줄만 무성하게 쳐졌습니다. 그토록 깐깐하고 콧대 높던 시어머니도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세가 급격히 기울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곳간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더 이상 빼먹을 재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친척 사내는 마침내 10년 동안 숨겨왔던 교활하고 악독한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굽신거리던 과거의 태도를 순식간에 바꾸어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늙은이가 눈치가 없어서 집안이 이 꼴이 된 것이라며 삿대질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친척 사내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은비녀마저 무자비하게 빼앗아 주머니에 챙겨 넣고는 냉정하게 뒤돌아섰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 친척 사내가 여기저기서 몰래 끌어다 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와집에는 매일같이 험악한 빚쟁이들이 몰려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빚쟁이들은 무너져가는 대문을 걷어차며 마당으로 쳐들어와 당장 빌려간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 집안의 기둥을 뽑아가고 땅 문서를 빼앗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를 무섭게 협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싹싹 빌며 제발 며칠만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지만 돈에 눈이 먼 빚쟁이들에게 그녀의 비참한 눈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일 가쿵타 뿐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마당에 남아있던 낡은 농기구부터 부엌의 그 그릇까지 돈이 될 만한 것은 모조리 거두어 수레에 싣고 갔으며 심지어 조상 대대로 물려온 제기마저 훔쳐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평생을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아왔던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끼니를 굽는 처지가 되었고 동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피해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하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친척 사내마저 도망쳐버린 텅 빈 기와집에 끝까지 남아 시어머니의 곁을 지킨 사람은 10년 전 윤희에게 따뜻한 국밥을 주었던 김 할멈뿐이었습니다. 김 할멈은 자식마저 떠나면 늙고 병든 안주인이 굶어 죽을 것이 뻔했기에 산에서 나무를 캐고 이웃집에서 동량을 해와 끓인 멀건 죽으로 시어머니의 목숨을 간신히 연명시켜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 할멈이 건네는 식은 죽을 받아먹으며 내가 그 착하고 부지런한 며느리를 의심하고 모질게 내쫓은 벌을 이제야 하늘로부터 톡톡히 받는구나라고 탄식하며 가슴을 쥐어뜯고 오열했습니다. 김 할멈은 묵묵히 시어머니의 구분 등을 쓰다듬으면서도 속으로는 한양 어딘가에서 꿋꿋하게 살아남아 있을 윤희아 씨가 부디 성공하여 이 불쌍한 집안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결국 빚쟁이들의 끝없는 독촉과 협박에 시달리던 시어머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평생의 자랑거리였던 커다란 기와집을 눈물을 머금고 시장의 헐값에 팔아넘기겠다는 뼈아픈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대단했던 기와집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혀를 차면서도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빚쟁이들의 불똥이 튈까 두려워 아무도 그 집을 사려 나서지 않고 그저 눈치만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내놓았다는 방을 써서 저잣거리에 붙였지만 흉가가 되어버린 낡은 기와집과 빚더미에 앉은 집안의 흉흉한 소문 탓에 몇 달이 지나도록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아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시어머니는 밤마다 조상님들의 위패를 부여잡고 제발 이 집을 구해주실 귀인을 보내달라고 통곡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수천 번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산골 마을에서 약초를 캐어내다 파는 부지런한 상인 한 명이 큰 장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짐을 꾸려 멀고 먼 한양 도성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걸어 화려하고 번쩍이는 한양의 저작거리에 도착했고 자신이 가져온 이 진귀한 산약초를 제값에 팔기 위해 도성에서 가장 크고 번화한 상단이 모여있는 유계전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상인은 으리으리한 규모를 자랑하는 한 비단 객주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우연히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고향 마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는 짐을 풀며 우리 마을에 조선에서 제일 가던 부자 기와집이 있었는데 주인이 며느리를 내쫓고 엉뚱한 친척을 믿었다가 쫄딱 망해서 지금은 집을 헐값에 내놓았다는 기막힌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약초 상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시골 마을 기와집의 비참한 몰락 이야기는 순식간에 비단 객주의 일꾼들 사이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객주의 대행수인 윤희의 귓가에까지 생생하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집무실에서 중요한 거래 장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던 윤희는 밖에서 웅성거리는 일꾼들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고향 마을 이름과 시어머니의 기와집 이야기가 나오자 붓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희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당장 그 약초 상인을 집무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모셔오라고 호위무사에게 다급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조선 최고의 거상 앞에 불려온 약초 상인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자신이 알고 있는 기와집의 빚더미, 사정과 며느리가 쫓겨난 후 일어난 10년간의 일들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약초 상인의 생생한 증언을 들은 윤희의 가슴 속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그날 밤에 끔찍했던 기억과 매섭게 몰아치던 겨울 바람의 차가운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소용돌이쳤습니다. 자신을 억울한 도둑으로 몰아 차가운 눈밭으로 매정하게 내쫓았던 시어머니와 그 틈을 타 집안의 모든 재물을 집어삼킨 간사한 친척 사내의 악독한 얼굴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자신이 땀 흘려 가꾸었던 그 크고 아름다웠던 기와집 마당의 흙내음과 밤낮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었던 늙은 김 할멈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심과 연민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진 윤희는 며칠 동안 식은마저 전폐한 채 굳게 닫힌 집무실 안에서 촛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깊고 고통스러운 상념에 잠겨 자신의 나아갈 길을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윤희가 고향 집의 소식에 혼란스러워하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때 그녀가 한양 바닥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지혜로운 객주의 나이 많은 도방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험난한 장사판을 겪으며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지닌 도방 어르신은 며칠째 수척해진 얼굴로 앉아있는 윤희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무거운 입을 열어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대행수 어른 억울하게 쫓겨난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쓰라린지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라고 어르신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윤희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며 진정한 대장부라면 과거의 안갚음에 얽매이지 않고 넓은 아량으로 어지러운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고 평화를 되찾는 것이 순리입니다라고 조언하며 윤희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도방 어르신의 깊이 있는 조언을 가만히 듣고 있던 윤희는 꽉 쥐고 있던 주머니 속에 손을 천천히 풀며 복수로 얼룩진 시커먼 분노 대신 맑고 단단한 결심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르신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저는 저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랑했던 그 집안의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 위해 갈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윤희는 당장 시골 마을에 무너져가는 기와집을 사들이기 위해 필요한 어마어마한 자금을 객주의 금고에서 넉넉하게 준비하도록 곁에 있는 수하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본격적인 귀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을 준비하며 과거에 연약하고 억울했던 며느리 윤희가 아닌 당당하고 지혜로운 조선 최고의 객주 대행수로서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되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기와집을 매입하기 위한 막대한 은자와 집안을 수리할 귀한 목재들, 그리고 가난에 찌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따뜻한 쌀가마니까지 꼼꼼하게 챙긴 윤희의 상단은 출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10년 전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피눈물을 흘린 채 홀로 험준한 산길을 도망쳐 나왔던 그 가엾은 여인은 이제 수십 명의 호위 무사와 일꾼들을 거느린 거대한 상단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에 굳게 닫힌 성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윤희가 탄 화려하고 커다란 가마를 선두로 하여 수백 필의 말과 짐수레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장관이 연출되며 고향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마의 흔들림 속에서 윤희는 조용히 눈을 감고 10년 만에 마주하게 될 고향 마을의 풍경과 완전히 망가져버린 시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며 만감이 교차하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단의 행렬은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윤희의 뼈아픈 과거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험준하고 높은 고갯마루 입구에 무사히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얇은 누더기 한 장만 걸친 채 꽁꽁 얼어붙은 발로 피를 흘리며 넘었던 그 끔찍한 눈 덮인 산길은 어느새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푸른 숲길로 아름답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마의 창문을 살짝 열어 익숙한 산새와 나무들을 가만히 바라보던 윤희의 눈가에는 지난 10년간 타향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서름이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소매로 눈물을 반듯하게 닦아내고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지금부터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집안의 거짓을 밝혀내어 평화를 되찾는 일에만 온전히 가발한 이 집안 집중하겠다고 스스로를 강하게 채찍질했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저 멀리 윤희가 10년 전 쫓겨나며 눈물로 뒤돌아보았던 고향 마을의 커다란 장승과 초가지붕들이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상단 행렬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어귀로 웅장하게 들어서자 평화롭고 조용하던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고 구경꾼들이 집 밖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양에서 내려온 거대한 거상의 행렬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용의 입을 떡 벌리고 감탄하며 도대체 어떤 대단한 부자가 이 궁벽한 산골 마을까지 찾아온 것인지 서로 수군거리며 궁금해했습니다. 윤희는 비단 가리개로 자신의 얼굴을 철저하게 가린 채 가마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옛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목소리에 심장이 터질 듯이 거세게 방망이질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단 행렬은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마침내 시어머니가 집을 내놓았다는 소문의 진원지인 낡고 흉측하게 변해버린 커다란 기와집 대문 앞에 육중한 발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윤희가 가마의 휘장을 살짝 들추고 바라본 기와집의 모습은 자신이 기억하던 웅장하고 아름답던 과거의 자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잡초만 무성하게 우거진 처참한 폐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대문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마당에는 거미줄과 쓰레기가 가득하여 10년 전 이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게 눈물을 흘렸는지조차 희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낯설고 황량했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마주한 윤희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고 10년 전 시어머니의 어리석은 결정이 결국 집안을 이토록 철저하게 파괴해버렸다는 씁쓸한 현실에 깊게 탄식했습니다. 한양에서 엄청난 재물을 싣고 온 거상이 다 쓰러져가는 빚더미 기와집을 사들이기 위해 마을에 나타났다는 소문은 불과 반나절 만에 시어머니와 친척 사내의 귀에도 어김없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매일 밤 길거리에 나앉을 공포에 떨고 있던 시어머니는 이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늘이 드디어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귀인을 내려주셨다며 미친 듯이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몰래 도망쳤다가 돈 냄새를 맡고 다시 슬그머니 기와집으로 기어들어온 간사한 친척 사내 역시 이번 기회에 멍청한 시어머니를 속여 집을 판 돈을 모조리 가로채 도망치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품고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남은 낡은 비단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는 허둥지둥 대문 밖으로 뛰어나와 한양에서 온 대행수의 커다란 가마 앞에 납작 엎드려 굽신거리며 비굴한 모습으로 귀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그들의 초라하고 비굴한 모습을 틈새로 지켜보던 윤희는 10년 전 자신을 차가운 눈밭으로 매정하게 내쫓았던 그 서슬퍼렇고 기고만장했던 모습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뽑아 당장이라도 저들의 죄를 꾸짖고 싶었지만 도방 어르신의 지혜로운 조언을 떠올리며 흥분한 마음을 억누르고 계획대로 차분하게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윤희는 호위무사에게 조용히 손짓을 하여 밖에 엎드려 있는 시어머니와 친척 사내에게 객주 어르신께서 직접 집의 상태를 꼼꼼히 둘러본 후에 매매 계약을 결정할 것이라고 엄숙하게 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친척 사내는 비싼 값에 집을 팔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어떻게든 폐가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해 식은땀을 흘리며 아첨하는 말을 쉴 새 없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육중한 가마의 문이 활짝 열리고 고급스러운 비단 가리개로 얼굴을 절반 이상 푹 가린 윤희가 우아하고 기품 있는 거상의 자태를 뽐내며 낡은 대문 앞에 땅을 밟고 천천히 내려섰습니다. 그녀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값비싼 비단 치마가 사르르 소리를 냈고 그녀를 호위하는 수십 명의 무사들이 내뿜는 살벌한 기운 때문에 친척 사내와 시어머니는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윤희는 무너져가는 대문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어머니, 제가 10년 전의 약속대로 이 집안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고 저 간악한 자들의 거짓을 벌하기 위해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라고 굳게 외쳤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 윤희의 매서운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고 이 집안에 감춰진 10년 전의 더러운 비밀을 낱낱이 파헤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윤희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고 10년 전 자신이 매일같이 쓸고 닦으며 정성을 쏟았던 그 모든 장소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장독대를 바라보며 과거의 간장 항아리를 소중히 닦던 자신의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떠올렸고 무너진 기둥의 상처를 보며 한겨울 칼바람에 떨던 그날 밤의 지독한 한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친척 사내는 윤희의 곁을 바짝 졸졸 따라다니며 이 집이 비록 지금은 낡아 보이지만 명당 중의 명당이라 조금만 수리하면 훌륭한 저택이 될 것이라고 침을 튀겨가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윤희는 그의 교활한 목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고 이제 곧 저 간사한 혓바닥이 진실 앞에 처참하게 잘려나갈 그 짜릿한 순간을 고대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집안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을 부엌 쪽으로 돌린 윤희는 10년 전 억울하게 내쫓기던 그 끔찍한 날 늙은 김할멈이 자신에게 몰래 따뜻한 국밥을 건네주었던 그 작고 낡은 뒷문 앞에 가만히 멈추어 섰습니다. 녹슨 문고리 위로 손을 얹은 윤희의 머릿속에는 당시 살기 위해 국밥을 허겁지겁 삼키던 자신의 처절했던 모습과 할멈의 눈물 어린 따뜻한 위로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스쳐 지나가며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곁에서 눈치를 보던 친척 사내는 부엌은 볼 것이 없으니 안채로 가시지요. 라며 다급하게 윤희의 소매를 이끌려 했지만 윤희는 가리개 너머로 그를 차갑게 쏘아보며 조용히 뒤로 물러서라고 무겁게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시작된 거짓과 모함의 실타래를 가장 먼저 풀기 위해서는 이 부엌에 얽힌 비밀부터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매서운 눈빛으로 주변을 더욱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마당 한가운데로 돌아온 윤희는 굽신거리는 시어머니와 친척 사내를 서늘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도대체 이토록 크고 번듯했던 명문가 집안이 어쩌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아 폐가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짐짓 모르는 척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윤희의 질문에 화들짝 놀라며 10년 전 집안에 흉악한 도둑년이 들어 재물을 모두 훔쳐가는 바람에 애군이 끼어 가세가 기울었다고 뻔뻔하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대답을 들은 윤희의 주먹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10년 전이라면 혹시 안주인께서 아끼시던 며느리가 그 도둑으로 몰려 한겨울에 내쫓겼던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날카롭게 전곡을 찔렀습니다. 갑작스럽게 과거의 치부를 정확히 찌르고 들어오는 낯선 거상의 날카로운 질문에 시어머니와 친척 사내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덜덜 떨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가리개 너머로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시어머니와 친척 사내의 창백해진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속으로 깊은 실소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한양에서 이곳까지 오는 길에 우연히 귀동냥으로 들은 소문일 뿐이니 너무 놀라지 마시라며 그저 내가 사려는 이 집터에 억울한 원혼이나 불미스러운 사연이 깃들어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어르신께서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그녀는 원래부터 손버릇이 나쁜 도둑년이었고 제 발로 집을 나간 것이니 원혼 따위는 절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친척 사내 역시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어르신 저 늙은이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그 간악한 며느리가 집안의 보물을 몽땅 훔쳐 달아나는 바람에 가세가 기운 것일 뿐, 이 집터는 아주 훌륭한 명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희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두 사람의 가증스러운 꼴을 보며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짐짓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하며 가볍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가로 다가갔고 10년 전 그토록 맑고 시원했던 우물물이 이제는 썩은 낙엽으로 뒤덮여 악취를 풍기고 있는 끔찍한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윤희는 우물가를 둘러싼 돌담을 짚으며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밖에서 듣기로는 이 집의 우물이 마을에서 가장 깊고 물맛이 달아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어찌하여 물길이 완전히 끊긴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친척 사내를 빤히 쳐다보며 마치 누군가 밤마다 몰래 우물가에 나와 나쁜 짓을 꾸미다 물길에 노여움을 산 것은 아닌지 모르겠군요. 라며 뼈가 있는 농담을 던져 상대방의 반응을 날카롭게 살폈습니다. 친척 사내는 윤희의 찌르는 듯한 눈빛에 흠칫 놀라며 속으로 저 거상이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온 것인지 알 수 없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더듬거리며 날씨가 가물어서 그렇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치 없이 옆에서 그저 빨리 집을 팔아치우고 싶은 마음에 우물 따위는 새로 파면 그만이니 어르신께서는 안채의 크고 훌륭한 대청마루부터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며 조급하게 윤희의 옷소매를 이끌려고 했습니다. 윤희는 자신에게 닿으려는 시어머니의 손길을 차갑게 피하며 서두르지 마십시오. 집을 사는 일은 사람을 들이는 일만큼이나 신중해야 하는 법이니 제 눈으로 직접 구석구석 모든 것을 확인해야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장독대는 과거에 윤희가 시어머니의 칭찬을 듣기 위해 매일같이 쪼그려 앉아 수십 개의 항아리를 반짝거리도록 닦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깨진 항아리 조각들만 흉물스럽게 나뒹굴고 있어 집안의 몰락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깨진 장독 조각을 부채 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이 장독대에는 원래 간장 항아리가 20개 된장 항아리가 15개 고추장 항아리가 10개가 줄지어 있어야 할 터인데 모두 어디로 간 것입니까? 라고 정확한 숫자를 읊었습니다. 그녀가 이 집안의 살림살이 규모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자 시어머니는 크게 당황하여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르신께서 우리 집 장독의 숫자까지 어찌 그토록 상세히 알고 계시는 것인지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친척 사내 역시 등줄기가 서늘해짐을 느끼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아마도 장터에서 이 집안의 옛날 명성에 대해 주워 들으신 모양인데 참으로 정보가 빠르신 훌륭한 상인이십니다. 라며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그들의 당황한 기색을 즐기기라도 하듯 멈추지 않고 뜰에 핀 잡초, 무성한 화단으로 걸어가며 여기에는 원래 안주인께서 끔찍이 아끼시던 모란꽃이 활짝 피어 있어야 할 자리인데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군요라며 날카롭게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듣자 하니 10년 전에 쫓겨난 그 며느리가 이 모란꽃을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가꾸었다고 하던데 그 착한 며느리가 사라지니 꽃들도 주인을 잃고 모두 시들어버린 모양입니다. 라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그녀는 착한 며느리가 아니라 천하의 몹쓸 도둑년이었다니까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녀의 변명은 이미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척 사내는 더 이상 마당에 머물렀다가는 거상의 예리한 질문에 무슨 말실수를 할지 몰라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다급하게 윤희의 앞을 가로막으며 어르신 이제 날씨도 차가운데 어서 안채로 드시지요. 라며 등을 떠밀다시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윤희는 그의 초조한 모습을 가리개 너머로 차갑게 비웃으며 천천히 낡은 대청마루 위로 신발을 벗고 올라섰고 그녀의 시선은 마루 한가운데에 서 있는 커다랗고 육중한 나무 기둥에 새겨진 깊은 흠집에 곧장 꽂혔습니다. 그녀는 부채로 그 상처를 가리키며 이 흠집은 아주 오래전에 생긴 것 같군요. 혹시 집안에 큰 소란이 있었거나 누군가 억울하게 끌려나가면서 몸부림치다 남긴 원한의 자국은 아닙니까? 라고 날카롭게 전곡을 찔렀습니다. 사실 그 기둥의 상처는 10년 전 윤희가 도둑 누명을 쓰고 시어머니와 하인들에게 억지로 끌려나갈 때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손톱으로 긁고 매달렸던 바로 그 피눈물 나는
흔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윤희가 정확히 그 기둥의 상처를 짚어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아 다리에 힘이 풀릴 지경이었고 애써 시선을 피하며 그저 쥐가 갉아먹은 자국일 뿐이니 괴념치 마시옵소서라고 얼버무리며 서둘러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윤희는 시어머니의 비겁한 변명을 들으며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울분을 간신히 억누르고 속으로 어머니 쥐가 갉아먹은 것이 아니라 억울한 며느리의 피 맺힌 손톱 자국이라는 것을 오늘 제 입으로 똑똑히 밝혀드리겠습니다라고 매섭게 다짐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윤희는 화려했던 옛 자취는 온데간데 없고 먼지만 소복이 쌓인 빈 방을 둘러보며 천천히 낡은 방석 위에 고고한 자태로 앉았고 그녀를 호위하는 덩치 큰 무사들이 방 밖을 삼엄하게 둘러쌌습니다. 친척 사내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윤희의 눈치를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어르신 집을 모두 둘러보셨으니 이제 매매 대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집이 워낙 뼈대 있는 가문의 집이라 적어도 1,000냥은 주셔야 합니다라고 뻔뻔하게 가격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친척 사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1,000냥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윤희의 입에서 나올 대답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친척 사내가 부른 터무니없는 가격을 듣고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부채를 접으며 여유롭게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알 수 없는 웃음소리는 빈방에 차갑게 울려 퍼지며 두 사람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1,000냥이라 집터는 제법 넓으니 그 정도 가치는 충분히 하겠지요. 라고 윤희가 담담하게 말하자 시어머니와 친척 사내는 드디어 횡재를 했다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입가에 숨길 수 없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곧바로 서늘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으니 그 의문부터 시원하게 풀어주셔야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친척 사내는 불길한 예감에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어르신, 도대체 어떤 의문이 남아있으시다는 말씀이신지 소인이 아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엎드린 채 윤희의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윤희는 비단 가리개 너머로 날카로운 시선을 친척 사내의 목덜미에 꽂으며 내가 한양 장터에서 우연히 듣자 하니 10년 전에 며느리가 훔쳐갔다는 그 물건들 중에 아주 귀한 옥비녀와 최고급 명주, 비단이 있었다지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옥비녀라는 단어가 윤희의 입에서 튀어나오자마자 친척 사내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고 10년 전 자신이 몰래 윤희의 방에 숨겨놓았던 바로 그 증거물을 어떻게 이 거상이 알고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10년 동안 잊고 지냈던 그 불길한 옥비녀 사건이 다시 거론되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어르신 그건 또 어찌 아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독사 같은 년이 제 귀한 옥비녀를 훔쳐서 딱 걸렸지요 라고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윤희는 시어머니의 어리석은 대답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제가 듣기로는 그 옥비녀는 며느리가 훔친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누군가가 며느리를 모함하기 위해 몰래 방에 숨겨둔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더군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폭탄 발언에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힐 듯 놀라 숨을 헐떡였고 친척 사내는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아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며 도망칠 궁리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사색이 된 친척 사내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더 무서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는데 진짜 도둑은 따로 있어서 며느리가 쫓겨난 이후에도 밤마다 쌀과 비단을 몰래 빼돌려 기생집에 탕진했다는 소문이 한양에 쫙 퍼져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채로 친척 사내에 떨리는 턱을 가리키며 집안을 말아먹은 진짜 쥐새끼가 아직도 이 낡은 집에 숨어서 기생하고 있다니 제가 어찌 이런 불길한 흉가를 선뜻 살 수 있겠습니까? 라며 목소리를 차갑게 가라앉혔습니다. 친척 사내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까발려진 듯한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입에 거품을 물 지경이었고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어르신, 그것이 무슨 해괴망측한 말씀이십니까? 우리 집안에는 절대 그런 흉악한 도둑놈이 없습니다. 모두 그 못된 며느리, 년이 지어낸 모함일 것이 분명합니다. 라며 시어머니는 끝까지 친척 사내를 감싸며 어리석게도 진실을 부정하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희는 10년이 지나도록 한치도 변함없이 어리석고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혀를 차며 이제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 가치도 없다는 듯 매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던 호위 무사에게 눈짓을 보냈고 곧이어 무사 한 명이 커다랗고 묵직한 나무 상자를 방 안으로 쿵 소리가 나게 들여놓으며 숨 막히는 긴장감을 더욱 팽팽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윤희는 상자를 가리키며 저 상자 안에는 제가 한양에서 기생집을 전전하며 이 집안의 재물을 탕진한 그 쥐새끼의 만행을 낱낱이 조사하여 기록한 명백한 증거와 비밀 장부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라고 천둥처럼 무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친척 사내는 증거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이제 자신의 끔찍한 사기극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넙죽 엎드린 채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비는 친척 사내의 어이없는 돌발 행동을 보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제야 10년 동안 자신이 무슨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희미하게나마 깨닫기 시작하며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이 모든 소란을 방 밖에서 몰래 엿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한양에서 온 거상이 집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단단히 벼르고 이 집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캐내러 온 저승사자 같다는 생각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방 밖에서 수군거리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제 10년 동안 묻혀있던 더러운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낼 결정적인 순간이 완벽하게 무르익었음을 깨닫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친척 사내를 향해 이 더러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 놈이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마을 사람들과 옛 하인들을 이 마당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불러 모아라라고 추상같이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위 무사들은 윤희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뿔뿔이 흩어져 대문 밖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낡은 기와집에 넓은 마당 안으로 몰아넣기 시작했고 금세 흉흉한 소문을 듣고 달려온 수십 명의 사람들로 마당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윤희는 특히 무사들에게 신신당부하여 10년 전 자신에게 국밥을 주었던 늙은 김할멈을 반드시 가장 앞자리에 모셔오라고 지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가 굽은 김할멈이 영문도 모른 채 떨며 불려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살벌한 무사들의 기세와 사색이 되어 바닥에 꿇어앉은 친척 사내의 꼴을 보며 이 집안에 드디어 하늘에 무서운 천벌이 내려지는 것이라며 숨을 죽인 채 앞으로 벌어질 무서운 광경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자 윤희는 다시 비단 가리개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대청마루 위로 천천히 걸어나와 군중들을 향해 매섭고도 기품 있는 시선으로 굽어보며 위험 있는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여 주변의 소음을 완전히 잠재운 뒤 여러분, 저는 한양에서 온 객주의 대행수로서 오늘 이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기와집을 매입하기 전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씻어내고자 여러분을 불렀습니다라고 우렁차게 선언했습니다. 군중들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다시 커졌지만 윤희가 부채를 한번 딱 치자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두가 마른 침을 삼키며 저 대단한 거상의 입에서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윤희는 무사들이 가지고 온 커다란 나무 상자의 뚜껑을 활짝 열어젖히더니 그 안에 가득 담긴 한양 기생집의 영수증과 친척 사내가 훔쳐간 작물들의 거래 내역이 적힌 수백 장의 장부들을 마당 한가운데로 거칠게 쏟아부었습니다. 펄럭이며 떨어지는 장부들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윤희는 저 종이들이 바로 10년 전부터 이 집안의 곳간을 쥐새끼처럼 파먹고 안주인을 속여 빚더미에 앉게 만든 저 추악한 친척놈의 더러운 행적입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친척 사내는 자신의 죄가 산더미처럼 쌓인 장부들 앞에 낱낱이 까발려지자 더 이상 변명할 기력조차 잃고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라며 땅바닥에 머리를 쾅쾅 넣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참한 꼴을 보였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믿었던 친척의 악랄한 배신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고 털썩 주저앉으며 아이고 이 썩어 문드러질 놈아 내 놈이 감히 나를 속이다니라며 피를 토하듯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울부짖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아직 통곡하기에는 이릅니다. 이놈의 가장 큰 죄는 재물을 훔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을 가려 죄 없는 며느리를 억울하게 내쫓게 만든 것입니다라고 뼈아픈 진실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부채로 친척 사내를 가리키며 네 이놈, 아직도 마을 사람들과 안주인 앞에서
내 놈이 10년 전 며느리의 방에 몰래 옷비녀를 숨겨놓고 모함했던 그 악행을 부정할 셈이냐라고 매섭게 추궁했습니다. 친척 사내는 이미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들과 살기등등한 거상의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하여 눈물, 콧물을 흘리며 예 어르신 제가 장물아비에게 비녀를 사서 그녀네 방에 몰래 숨겼습니다. 제발 저를 관아에만 넘기지 마라 주십시오라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친척 사내의 그 충격적인 자백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자마자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진실에 경악하며 저런 천하의 몹쓸 벼락 맞을 놈을 보았나라며 일제히 분노하여 손가락질하며 거세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시어머니였는데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아끼던 재물을 훔친 진짜 도둑을 옆에 끼고 애먼 며느리를 생사람 잡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꺽꺽대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덜덜 떨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늙은 김할멈이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나와 땅바닥에 엎드린 채 통곡하며 시어머니를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멈은 눈물을 비오듯 쏟으며 마님, 제발 이제라도 그 착하고 불쌍한 윤희아 씨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제가 그때도 아씨는 절대 도둑질을 할 뿐이 아니라고 그토록 눈물로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라며 땅을 치며 원통해했습니다. 그녀는 윤희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어르신께서 오늘 이 집안에 썩어 문드러진 진실을 이리도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니 10년 전 차가운 눈밭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불쌍한 윤희 아씨가 이제야 구천에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흐느꼈습니다. 할멈의 그 애끓는 목소리는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눈물을 훔치며 억울하게 쫓겨나 얼어 죽었을 며느리를 가엾게 여기고 어리석은 시어머니와 악독한 친척 사내를 향해 무서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자신을 잊지 않고 진심으로 슬퍼해주는 김할멈의 주름진 얼굴을 가리개 너머로 바라보며 더 이상 솟구치는 뜨거운 눈물과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어 어깨를 작게 들썩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음을 직감한 윤희는 가늘게 떨리는 두 손을 들어올려 자신의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고 있던 화려한 비단, 가리개의 매듭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하며 모두의 숨을 캐게 만들었습니다. 비단 가리개가 바닥으로 스르르 떨어지는 그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마당에 모인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과 시어머니 그리고 친척 사내의 시선은 오직 대청마루 위에 우뚝 서 있는 거상의 얼굴로만 집중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세월 동안 철저하게 묻혀있던 집안의 더럽고 끔찍한 진실을 속 시원하게 파헤친 저 대단한 여장부가 과연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호기심과 긴장감에 마을에는 찬바람이 스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윤희의 맑고 당당한 얼굴이 차가운 햇살 아래로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자 가장 먼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김할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윤희는 숨을 죽이고 자신을 쳐다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고 마지막으로 충격에 빠져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시어머니의 텅 빈 두 눈을 아주 깊고 단호하게 똑바로 마주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서운 칼바람 속으로 쫓겨났던 가엾은 며느리가 조선 최고의 비단 객주가 되어 10년 만에 위풍당당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며 기와집의 공기는 터질듯이 팽팽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그녀의 입술이 열리고 지난 10년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어낼 진짜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자 낡고 무너져가는 기와집조차 그녀의 위험 앞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이는 듯 고요함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단 가리개가 바닥에 완전히 떨어지고 윤희의 얼굴이 온전히 드러나자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기품 있는 자태는 영락없는 한양 최고의 객주 대행수였지만 그녀의 이목구비는 10년 전 이 집에서 온갖 차분히를 도맡아 하던 며느리 윤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넋이 나간 듯 윤희의 얼굴을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며느리의 당당한 모습 앞에서 시어머니는 과거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악행들이 떠올라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10년 전 윤희에게 따뜻한 국밥을 건네주었던 늙은 김할멈이었습니다. 김할멈은 주름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엉엉 소리 내어 울며 아이고 윤희아 씨, 정녕 우리 윤희아 씨가 맞으십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불쌍한 아씨가 어찌 이리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 돌아오셨단 말입니까? 라며 윤희의 발밑으로 달려가 엎드렸습니다. 윤희는 서둘러 대청마루에서 내려와 눈물 범벅이 된 김할멈의 두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할멈 울지 마시어요. 할멈이 주신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덕분에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김할멈과 윤희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그제야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나 차가운 눈밭으로 쫓겨났던 그 불쌍한 며느리가 한양 최고의 거상이 되어 자신을 내쫓은 시어머니의 집을 사러 돌아오다니 이 얼마나 기막히고 통쾌한 일인가라며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의 매서운 불호령이 두려워 윤희를 도와주지 못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당당하고 훌륭하게 성공하여 돌아온 윤희를 향해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냈고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것을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반면 마당 한 구석에 털썩 주저앉아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하늘이 노래지고 땅이 푹 꺼지는 듯한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구박하고 매정하게 내쫓았던 며느리가 자신을 빚더미에서 구원해줄 훌륭한 대행수 귀인으로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거칠게 내리치며 아이고 내가 미쳤지.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지. 저렇게 귀하고 훌륭한 며느리를 도둑년으로 몰아내쫓고 천하의 몹쓸 짐승 같은 친척놈을 믿었다니 나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늙은이라며 통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고 후회하는 동안 바닥에 납작 엎드려 덜덜 떨고 있던 친척 사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몰래 마당을 빠져나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는 몸을 한껏 웅크린 채 대문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갔지만 윤희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던 건장한 호위 무사들의 매서운 눈썰미를 결코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딜 도망치려 하느냐. 이 간악하고 교활한 쥐새끼 같은 노말하며 무사 한 명이 천둥 같은 호통을 치며 단숨에 친척 사내의 뒷덜미를 낚아채어 마당 한가운데로 다시 짐짝처럼 거칠게 내동댕이 쳤고 친척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다시 끌려온 친척 사내를 향해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맹렬하게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가증스러운 가면을 쓰고 시어머니를 속이며 집안의 재물을 모조리 훔쳐내어 커다란 기와집을 폐가로 만든 것도 모자라 착한 며느리에게 도둑 누명까지 씌운 끔찍한 악행에 모두가 치를 떨었습니다. 네, 이놈 내놈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하늘의 그물이 성긴 듯해도 결코 죄지은 자를 빠뜨리지 않는 법이다라며 마을 어르신들은 지팡이로 땅을 쿵쿵 내리치며 친척 사내를 무섭게 꾸짖었고 젊은이들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흠씬 두들겨 팰 듯 험악한 기세로 그를 애워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거센 분노와 욕설이 빗발치는 가운데 윤희가 가볍게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친척 사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바닥에 엎드린 친척 사내에게는 마치 거대한 산이 짓누르는 듯한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왔고 그는 벌벌 떨며 윤희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윤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내 방의 옥비녀를 몰래 숨겨 나를 차가운 눈밭으로 내몰았던 그날 밤 내 놈은 속으로 통쾌한 비웃음을 흘렸겠지만 나는 얼어붙은 우물가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늘에 맹세했었다라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척 사내는 윤희의 서늘한 목소리에 온몸에 솜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끼며 아씨, 아니 대행수 어르신, 제가 잠시 재물에 눈이 멀어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며 콧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윤희는 그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내 놈의 죄는 단순히 내게 누명을 씌운 것만이 아니라 한 가문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하인들을 길거리로 나앉게 만든 용서받지 못할 크나큰 악행이다라고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뒤에 서 있는 호위무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이자를 당장 관하로 끌고 가 이 명백한 장부와 증거들을 사또에게 바치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라고 서리빨처럼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희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호위 무사 2명이 친척 사내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일으켜 세웠고, 친척 사내는 안 돼, 제발 감옥에만은 보내지 마라 다오라며 되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처절하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무사들의 억센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고, 그는 결국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경멸과 조롱을 뒤로한 채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문 밖으로 비참하게 끌려 나갔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커다란 기와집을 갉아먹으며 호의호식했던 교활한 쥐새끼의 말로는 그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이나 참혹하고 초라했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마침내 앓던 이가 빠진 듯한 시원한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친척 사내가 관하로 끌려가고 마당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자 윤희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넋을 잃고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윤희가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자 화들짝 놀라며 엎드린 채 뒷걸음질을 쳤고, 며느리야 아니 대행수 어르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눈가를 뽑아버리고 식도록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부끄러우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게라며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평생을 콧대 높고 깐깐하게 살아왔던 시어머니가 가난과 부끄러움에 찌들어 며느 앞에서 비참하게 바닥을 기며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은 참으로 허망하고도 안타까운 광경이었습니다. 윤희는 시어머니의 그 비참하고 초라해진 모습을 묵묵히 내려다보며 10년 전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매서운 호통과 얼음장 같았던 차가운 시선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오래된 원망과 분노는 자신이 직접 이 집안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억울한 누명을 완벽하게 벗어던진 바로 이 순간 봄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희는 허리를 굽혀 흙바닥에 엎드린 시어머니의 여윈 두 어깨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감싸 안으며, 어머님 지나간 10년의 세월은 참으로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어머님께 복수를 하기 위해 이 멀고 험한 길을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윤희의 뜻밖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에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어 윤희의 맑고 깊은 눈동자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서 일말의 미움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야, 네가 어찌 이리도 고운 심성을 가졌단 말이냐. 내가 그 간악한 놈의 혀에 속아 이 집안의 진짜 보물인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헌신짝처럼 버렸으니 나는 참으로 천하의 멍청하고 어리석은 노인네로구나라고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윤희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용서를 바랄 수도 없겠지만 부디 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다오라며 바닥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윤희는 주머니에서 비단 손수건을 꺼내어 시어머니의 눈물과 흙먼지로 얼룩진 주름진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쫓아내신 덕분에 저는 험난한 세상에 나가 억척스럽게 장사를 배웠고 결국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을 이끄는 대행수가 될 수 있었으니 어찌 보면 이것도 다 하늘이 맺어준 기막힌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라며 윤희는 오히려 시어머니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꽉 잡으며 저는 그저 거짓에 가려진 진실을 밝히고 무너져가는 우리 집안을 다시 반듯하게 세우고 싶었을 뿐이니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시고 옛날에 꼿꼿하신 안주인으로 돌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진심을 다해 간청했습니다. 윤희의 따뜻하고 넓은 아량에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감탄의 한숨을 내쉬며 세상에 저렇게 훌륭하고 마음 씀씀이가 태평양 같은 며느리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향해 밝은 목소리로 여러분, 저 간악한 친척놈이 10년 동안 몰래 끌어다 쓴 이 집안의 모든 빚은 한양 객주 대행수인 저 윤희가 남김없이 깨끗하게 갚아버릴 것이니 이제 더 이상 빚쟁이들이 이 마을을 소란스럽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호탕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낡은 기와집과 마을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안도하며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번쩍 치켜들고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우울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우리 10년 동안 묵은 먼지를 시원하게 털어냅시다라며 윤희는 곁에 서 있던 상단의 일꾼들을 향해 힘차게 박수를 치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활기찬 지시에 따라 건장한 일꾼 수십 명이 빗자루와 물걸레를 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무너진 대문을 튼튼한 나무로 다시 세우며 마당에 가득 쌓인 쓰레기와 잡동사니들을 수레에 실어내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음산한 기운마저 감돌던 낡은 기와집은 윤희가 데려온 솜씨 좋은 목수들과 부지런한 일꾼들의 손길을 거치며 아주 빠른 속도로 과거의 크고 번듯했던 본래의 웅장한 모습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빙그레 웃으며 늙은 김할멈의 손을 다정하게 이끌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던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할멈 이제 이 차갑게 식어버린 아궁이에 다시 따뜻한 불을 지피고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할 맛있는 음식들을 장만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김할멈은 눈물을 훔치며 예아씨 아니 대행수 어르신, 제 비록 늙어 몸은 둔해졌어도 솜씨 하나만큼은 아직 쓸만하니 제 손으로 직접 가장 맛있는 잔치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내 올리겠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할멈은 서둘러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상단 일꾼들이 한양에서 싣고 온 최고급 쌀과 싱싱한 고기들을 다듬으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부엌 전체에 훈훈하고 구수한 밥, 짓는 냄새를 한가득 피워 올렸습니다. 마당에서는 마을 젊은이들이 상단 일꾼들을 도와 기둥을 닦고 깨진 장독들을 치우며 왁자지껄 떠드는 활기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굳게 닫혀있던 안채의 문창호지들도 새하얗고 빳빳한 새 종이로 말끔하게 발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며느리가 이끄는 대로 마치 마법처럼 생기를 되찾아가는 집안의 풍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며 내 평생 이렇게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며느리를 본 적이 없다며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윤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과 부엌을 부지런히 오가며 일꾼들을 격려하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10년 전에 그 부지런하고 상냥했던 착한 며느리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것은 썩은 낙엽으로 꽉 막혀 악취를 풍기던 마당 한 구석의 깊은 우물을 장정들이 힘을 모아 밧줄로 찌꺼기를 모두 퍼내고 깨끗하게 청소하여 다시 맑은 물이 콸콸 솟아오르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맑은 지하수가 힘차게 차오르며 우물가에 맺혀있던 10년의 묵은 때를 시원하게 씻어내자 윤희는 가장 먼저 깨끗한 바가지로 물을 한가득 퍼올려 시원하게 들이켜며 아이, 물맛이야말로 참으로 그리웠던 우리 고향 집의 단맛이로구나라고 활짝 웃으며 감탄했습니다. 동네 안악들도 앞다투어 달려와 우물물을 떠마시며 마치 윤희아 씨가 돌아오니 꽉 막혀있던 우물물도 기뻐서 다시 솟아오르는 것 같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수다를 떨며 즐거워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서산 너머로 붉게 기울어갈 무렵 부엌에서는 김할멈의 지휘 아래 끓여낸 진한 고깃국과 하얀 쌀밥 그리고 산처럼 높이 쌓인 노릇노릇한 전 냄새가 온 마당을 진동하며 사람들의 입맛을 강렬하게 자극했습니다. 윤희는 넓은 마당에 커다란 멍석을 여러 장 깔고 소반을 줄지어 놓은 뒤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자리에 앉히고는 오늘 저희 집안의 묵은 오해를 풀고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은 아주 기쁜 날이니 모두 배불리 마음껏 드시지요. 라며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10년 만에 열린 기와집의 성대한 잔치에 환호하며 맛있는 고깃국을 들이켜고 흥겨운 가락에 맞춰 어깨춤을 추며 과거에 어두웠던 그림자를 완전히 털어내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잔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 윤희는 조용히 안채로 들어가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이끌며 밝은 마당으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집안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귀하고 기쁜 날이니 어서 나오셔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회포도 푸셔야지요. 라며 윤희는 시어머니를 마당의 가장 윗자리로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과거 깐깐했던 시어머니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지만 윤희가 직접 고기를 찢어 시어머니의 밥숟가락 위에 다정하게 올려주는 훈훈한 모습을 보고는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주인 어르신, 건강하십시오. 라며 따뜻한 덕담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뜻밖의 따뜻한 환대에 왈칵 눈물을 쏟으며 내가 참으로 못난 늙은이인데 이 착하고 훌륭한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다시 여러분 앞에 고개를 들고 밥을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며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의 넓은 아량 덕분에 개과천선한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10년 동안 기와집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갈등과 원망의 차가운 벽은 구수한 고깃국 냄새와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 속에
흔적도 없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밤하늘에는 어느새 크고 밝은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말끔하게 수리된 기와집의 둥근 지붕과 왁자지껄한 마당을 환하게 비추며 이 집안에 찾아온 새로운 평화와 행복을 은은하게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식사하는 평화로운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윤희의 가슴 속에는 그동안 텅 비어있던 거대한 구멍이 마침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듯한 벅찬 감동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수만 양의 은자를 만지며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호령할 때도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바로 이 작고 낡은 고향집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소박한 미소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에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10년 전 눈보라치던 차가운 밤 억울함에 사무쳐 얼어 죽어가던 연약한 며느리 윤희는 이제 영원히 사라지고 진정으로 이 집안을 지키는 단단한 뿌리가 되었음을 스스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늦은 밤이 되자 배불리 먹고 흥겹게 웃고 떠들던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 만세 대행수 어르신 만세를 외치며 하나둘씩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북적이던 마당은 이내 포근하고 고요한 정막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었습니다. 상단의 일꾼들도 윤희의 배려로 사랑채에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하여 고단한 몸을 뉘었고 기말 머문 부엌 아궁이의 불씨를 조심스럽게 살려둔 채 오랜만에 밀려오는 안도감과 행복감에 젖어 부뚜막 옆 작은 방에서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소란과 잔치가 끝나고 텅 빈 넓은 마당에는 오직 윤희만이 홀로 남아 달빛을 머금은 맑은 우물가를 천천히 거닐며 지난 10년간의 기나긴 악몽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고요하게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텅 빈 넓은 마당에 홀로 남은 윤희는 밤하늘에 둥실 떠오른 보름달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지난 10년이라는 길고 험난했던 세월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서운 눈보라 속으로 처참하게 쫓겨나 피눈물을 흘리며 험준한 산길을 넘었던 그 가엾은 며느리가 이제는 한양 최고의 거상이 되어 당당하게 이 집의 진정한 주인으로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가슴속에 깊이 맺혀있던 길고 어두웠던 원망과 슬픔의 응어리들은 오늘 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눈 따뜻한 웃음소리와 구수한 국밥 한 그릇에 완벽하게 녹아내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윤희는 은은한 달빛을 받으며 말끔하게 수리된 안채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고 흉물스럽게 무너져 내렸던 기둥과 담장이 다시 예전의 그 웅장하고 번듯한 모습을 되찾은 것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던 마당은 이제 깨끗한 흙으로 평평하게 다져졌고 거미줄이 가득했던 처마 밑에는 새하얀 한지가 발린 깨끗한 문창오지들이 은은한 호롱불 빛을 머금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피땀 흘려 지켜낸 이 커다란 기와집이 더 이상 끔찍한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진 흉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온기가 넘쳐흐르는 진정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났음을 굳게 확신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안채의 방문 앞에 다가선 윤희는 문풍지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한숨소리를 듣고 아직 시어머니가 잠들지 못하고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음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윤희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흔들리는 촛불만 멍하니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는 안절부절 못하며 며느리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10년 전 그토록 위풍당당하고 서슬 펄었던 안주인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한없이 작고 초라해진 늙은 노인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가 그 간악한 놈에게 속아 천금 같은 너를 차가운 길바닥으로 억울하게 내쫓았으니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인 내가 돌아온 이상 나 같은 씻을 수 없는 죄인은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로 들어가 남은 평생 너를 위해 불공이나 드리며 속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라며 구슬프게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야, 아니 대행수 어르신 늙고 어리석은 이 할미가 무슨 염치로 이 크고 따뜻한 방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당장 조용히 짐을 싸서 멀리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는 짐을 싸서 떠나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파오며 서둘러 다가가 주름지고 거칠어진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꽉 맞잡고는 단호하지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십니까?
비록 10년 전에는 비극적인 오해로 인해 제가 이 집을 떠나야만 했지만 지금은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 집안의 평화를 완벽하게 되찾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라고 윤희는 진심을 다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비단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과거의 아픈 상처는 오늘 밤으로 모두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이 웅장한 기와집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흔들리는 집안의 중심을 굳건하게 잡아주시옵소서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이어서 윤희는 어머님 비록 제가 밖에서는 한양 최고의 객주를 호령하는 거상일지 몰라도 이 문지방을 넘고 들어온 이상 저는 여전히 어머님의 하나뿐인 며느리 윤희일 뿐입니다라며 환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가장 따뜻하고 볕이 잘 드는 아랫목으로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모시며 이 넓고 훌륭한 안방은 당연히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신 어머님께서 계속 머무르셔야 할 자리이니 부디 떠난다는 무서운 말씀은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며 허리 굽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어리석었던 과거를 용서하고 끝까지 자신을 시어머니로 대우해주는 윤희의 깊고 숨은 태평양 같은 마음씨에 시어머니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크게 터뜨리며 윤희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큰 덕을 쌓았기에 이토록 천사처럼 착하고 훌륭한 며느리를 얻었단 말이냐. 내 너의 그 크고 패군 은혜를 죽어서 백골이 되어서도 결코 잊지 않고 갚을 것이다 라며 피눈물 나는 회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윤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래 내 말이 100번 맞다. 늙은 내가 이제 와서 어디로 가겠느냐. 내 곁에 남아서 네가 이끄는 대로 남은 여생을 조용히 도우며 그동안 지은 무거운 죄를 씻어내며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며느리의 진심 어린 용서를 마침내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흘리는 따뜻한 화해의 눈물은 10년 동안 기와집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차가운 갈등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렸고 방 안에는 전에 없던 깊고 평온한 안도감이 부드럽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밝고 따스한 햇살이 산골 마을의 능선을 넘어오며 밤새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커다란 기와집의 윤기나는 지붕 위로 부서져 내리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침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랫동안 마을의 흉물로 방치되어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던 기와집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을 한가운데에 위풍당당하게 우뚝 서서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평화롭고 생기 넘치는 긍정적인 기운을 사방으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밭으로 향하던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활기차게 움직이는 상단 일꾼들과 다시 맑은 연기를 피워 올리는 부엌 굴뚝을 보며 이제야 참으로 이 마을의 큰 기둥이 제대로 바로 섰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한양의 거대한 상단 업무가 산더미처럼 밀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집이 완전히 안정을 찾고 마을 사람들과의 끈끈한 정이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 한양으로 올라가지 않기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믿음직한 상단의 도방 어르신과 수하들에게 편지를 보내 한양의 객주일은 자네들이 알아서 잘 처리하게 나는 이곳에서 집안을 튼튼히 보살피고 겨울이 지나면 그때 올라가겠네 라고 지시하며 고향집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한양 최고의 거상이 낡은 시골 마을에 남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본다는 훈훈한 미담은 발없는 말이 되어 이웃 마을은 물론이고 머나먼 한양 도성까지 아름답게 퍼져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다시금 매서운 찬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씩 흩날리기 시작하는 춥고 깊은 본격적인 한겨울의 문턱에 서서히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이맘때 윤희는 억울한 도둑 누명을 쓰고 얇은 누더기 하나만 걸친 채 이 집 대문 밖으로 매정하게 내쫓겨 꽁꽁 언발로 차가운 눈밭을 뒹굴며 사선에서 생사의 고비를 처절하게 넘나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희가 맞이하는 겨울은 과거의 그 끔찍했던 지옥 같은 추위와는 완전히 달랐으며 든든하게 수리된 기와집과 곳간에 가득 쌓인 넉넉한 땔감 덕분에 그 어떤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쳐도 전혀 두렵거나 무섭지 않은 포근하고 안전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윤희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그 혹독한 굶주림과 매서운 추위의 고통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기에 추운 겨울이 다가오자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 곳간의 문을 아주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가져온 최고급 명주섬으로 두툼하고 따뜻한 겨울 겉옷을 수백 벌이나 직접 지어 헐벗은 마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굶주리는 이웃이 없도록 쌀과 고기를 수레에 가득 싣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넉넉하게 배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희가 내어준 따뜻한 속옷을 입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대행수 어르신은 하늘이 우리 마을에 내려주신 진정한 천사이자 보살이라며 기와집을 향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에 큰절을 올렸습니다. 부엌에서는 매일같이 늙은 김 할멈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구수하고 진한 사골 국물을 보글보글 끓여내느라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과거 10년 전에는 친척 사내의 눈치를 보며 몰래 남은 밥이나 훔쳐 윤희에게 건네주어야 했던 불쌍한 신세였지만, 지금 김할멈은 이 커다란 기와집 부엌을 당당하게 호령하는 가장 행복하고 바쁜 요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할멈이 정성껏 끓여낸 따뜻한 국밥은 추위에 언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녹여주었고, 굴뚝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마을을 지켜주는 포근한 수호신처럼 온 동네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훈훈한 온기를 더해주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하늘에서 굵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여 커다란 기와집의 둥근 지붕과 널찍한 마당을 눈부시게 새하얀 은빛 용단으로 포근하고 아름답게 덮어가는 깊고 고요한 겨울밤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전에 눈 내리는 밤은 윤희에게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깊은 절망만을 안겨준 끔찍한 악몽이었지만, 오늘 밤 쏟아지는 눈송이들은 마치 그녀가 이루어낸 평화와 승리를 하늘에서 축복해주는 부드러운 꽃잎처럼 아름답게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질 좋은 참나무 장작이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경쾌한 소리를 내며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두꺼운 온돌 바닥은 발을 디디기 힘들 정도로 절절 끓어올라 매서운 바깥의 추위를 완벽하게 차단하며 아늑함을 선사했습니다. 가장 크고 따뜻한 안방에는 최고급 비단 금침이 폭신하게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지난날의 어리석은 과오를 씻고 인자한 모습으로 변한 시어머니와 기품 있는 대행수가 된 며느리 윤희가 아주 다정하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한 방에서 겸상을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엄격한 집안의 법도였지만, 지금 두 사람은 그런 딱딱한 예법을 모두 집어던지고 세상에서 가장 친근하고 애틋한 진짜 모녀지간처럼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늙은 김할멈도 오늘은 윤희의 간곡한 부탁으로 부엌길에서 손을 떼고 안방 아랫목에 함께 둘러앉아 언손을 녹이며 이 기적처럼 평화로운 밤의 정취를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단의 젊은 하녀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진하고 뽀얀 고깃국에 하얀 쌀밥을 꾹꾹 말아 넣은 따뜻한 국밥 3그릇을 조심스럽게 소반에 받쳐들고 안방으로 들어와 세 사람 앞에 다소곳이 내려놓았습니다. 윤희는 뚝배기 너머로 피어오르는 구수한 국밥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주었던 김할멈의 그 눈물 젖은 국밥 한 그릇을 선명하게 떠올리고는 입가에 잔잔하고 맑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따뜻한 국물을 한 입 떠먹고는 한양 객주에서 먹던 그 어떤 산해진 미도 우리 할멈이 끓여준 이 따뜻한 고기, 국밥 한 그릇의 깊은 맛을 절대 따라올 수 없구나라고 진심으로 감탄하며 칭찬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숟가락 가득 국밥을 퍼서 맛있게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할멈 자네가 그 끔찍했던 밤에 나 몰래 이 며느리에게 국밥을 먹여 살려낸 것이 결국 우리 집안 전체를 구원한 가장 큰 은혜가 되었네 라며 깊이 고마워했습니다. 김할멈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많이입니다. 우리 윤희 아씨가 하늘이 내린 훌륭한 심성을 가지셨기에 스스로 살아남아 이토록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이지요. 이 늙은이는 그저 밥술이나 떠먹였을 뿐입니다라며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며 활짝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겨울밤의 차가운 눈보라 소리를 자장가 삼아 뜨거운 국밥을 호호 불어가며 맛있게 비워냈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용서와 진정한 사랑이 뜨거운 국물처럼 온몸 구석구석으로 훈훈하게 퍼져나갔습니다.